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실 최재분 교수님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명을 잇는 공학자로서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과 기계공학의 융합, 동물 행동학 등 학문 간의 경계를 정말 조금도 두지 않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호모사피엔스 신인류로 표준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최재분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또 게임 재단에서 하는 세션이만큼 게임식으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제가 잡은 이야기는요. 4차 산업혁명, 팬데믹 쇼크 이거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고 계신데 저는 오늘 내 마음의 표준을 새로운 인류로 바꿔라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인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의 상징으로 BTS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BTS 요새는 이제 싱글 차트, 빌보드 싱글 차트 1위까지 2주 연속 차지하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최고의 가수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들은요 돈 없는 조그만 벤처회사 소속 그 보이밴드였고요. 방송에 잘 안 내보내주니까 에이 우린 SNS로 가자. 유튜브에서 활동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정해진 포맷에 막 엄숙하게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막 아침에 일어나서 저 힘들어 죽겠어요. 저 11시간 어제 연습실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보여주는 음악 비디오나 뮤직, 춤의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팬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SNS에서 활동한 지 4년 만에 이 아미라는 팬덤의 힘으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미국의 최고의 음악상 소셜 아티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하죠. 그 이후로 저것도 금방 사라질 거야. 아니요. 더 견고하고 강력하게 정말 세계 최고의 보이밴드 21세기 비틀즈로 불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이 가수를 키운 게 아니라 소위 팬덤, 아미가 키우고요. 방송의 권력이 이들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SNS라는 이 새로운 네트워크가 이들을 키워낸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류의 일상, 우리가 미디어를 시청하고 물건을 소비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이 모든 일상이 다 달라졌어요. 자, 그럼 인류의 일상이 달라지면요.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회는 이런 거고 교육은 이런 거고 게임은 이런 거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의 표준 생각은 어떤 걸까요? 저는 배달의 민족 사건을 보고 딱 느낌이 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기업 DH에 매각되니까 이거 게으름한 민족이다, 배신의 민족이다 난리 났어요. 사실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야, 그까짓 거 그러면 앞으로 공공의회로 대처하자. 이게 모든 사회에서 막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정치권에서. 근데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매각 가격이 4조 8천억이었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이후로 DH의 주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배달의 민족이 9조 6천억이네요. 공공의회로 대처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뭘까요? 뭔가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배민을 똑같이 만들어도요 8조 5천억의 주문을 만들어내진 못합니다. 유튜브를 똑같이 만들어도 한 달에 20억 명이 찾아오게 할 수 없죠. 유튜브가 천조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인류가 한 달에 20억 명씩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제를 지배하는 룰 자체가 다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요. 인류의 삶의 공간이 바뀌었어요.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미 옮겨갔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전부 다 이게 표준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영재발굴장 가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아니 초등학생들이 코딩도 잘하고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들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이거 커뮤니티 가면 형들이 오픈소스로 다 알려줘요. 유튜브로 보면요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자기의 호기심과 자기의 상식과 지식의 지평을 넓히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성장하더니요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을 이어받아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든 비탈릭 부테린, 이 친구가 19살 때 이더리움을 만들고요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아니 사실 거부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19살짜리가 만든 암호화폐를 왜 전 세계가 열광하며 써줬을까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이미 17살 때 암호화폐 분야에 구루가 돼 있었더라고요. 자기는 수학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수학 공부의 핵심 중에 블록체인이 있었고요. 블록체인과 코딩을 깊이 파다 보니까 와우, 새로운 수학 이론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개량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 비트코인 매거진의 공동 편집장 제안을 맡을 만큼 엄청난 아티클을 쓰면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살 때 이더리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모든 데이터가 바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도 재정의하고요 전혀 다른 세계를 슬기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계 5대 플랫폼이건 게임하는 회사건 왜 다 저들이 지배하느냐? 몸에 밴 걸로 사업을 만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더 무서운 세대가 바로 G세대입니다. 이들은 15살 때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쓰면요 뼛속에 녹아버려요. 아니 포트나이트의 캐릭터를 가지고 콘서트를 열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 저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열광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저는 이게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대표 세대는 55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평균 나이죠. 규제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이걸 리드해 가는 것. 원래대로 한다면요. 혁명이 아니라면요. 그게 그 리더십이 사회 전체의 표준이 맞아요. 문제는요. 이제 그게 표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거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 은행 업무를 합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X세대 50대는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점장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정말 앞으로 잘할 거야. 문제는요. 혁명이 오니까 지점을 폐쇄하네요. 이게 불어닥친 혁명의 진실입니다. 그럼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70%의 국민이 모바일 뱅킹을 해요. 50대는 50%, 60대는 18%, 70대는 7%가 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리더십 디시전 메이커들은 5, 6, 70대들은 아직 디지털 문명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규제하고 막고 못하게 하려는 거죠. 반면 대한민국 국민 70%는 모바일 뱅킹을 한다. 표준 바뀐 거예요. 이 뒤집어진 현상이 혁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고 열어주는 것도 저는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고 게임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프라인 가게도 있고요. 시장에 가게도 있고요. 다 보호하고 잘해야 돼요. 그런데 안 가는, 무서워서 못 가는 인류를 강제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장도 하고 배달도 하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장사도 할 수 있게 새로운 문명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제 내가 반찬 가게를 하나 창업한다 그러더라도 저렇게 막 설비하고 임대하고 엄청 비싼 돈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용 주방 얻고 배달 시스템 하고 온라인 스토어를 기반으로 해서 SNS 마케팅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생각하는 시대, 그걸 열어야 한다는 거죠. 문명의 표준을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게 선택의 문제였고 내가 좀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였다면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혁명기는요, 어느 나라에게는 위기가 되고 어느 나라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근대화 시대를 한번 볼까요? 조선은 위기 속에 멸망했고요. 일본은 불과 한 40년의 차이로 엄청난 기회를 잡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자고요. 새로운 기회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게임 산업 그리고 컨텐츠 산업, 이거 중요한 리더십 잡으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기를 열심히 응원하고 또 기원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진진하고 많은 통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가장 오늘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신경과학자이신 이경민 상임의장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디오 게임과 디지털 의료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경민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이경민 교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질병이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주장에 과학적 혹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만, 질병과 관련해서 비디오 게임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연관성 속에서 다들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예방하거나 뭐 진단할 수도 있고요,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면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인지 기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과학적인 근거들을 조금 살펴보면 가장 우선은 시지각 기능, 그러니까 보고 그걸 인식하고 그거에 반응하는 그런 능력들이 증진이 되죠. 두 번째는 그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조절하는 능력에 향상을 가져오는 효과들이 있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주의력이라든지 뭐 집중력,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인지 기능이 증진된다. 이런 좋은 과학적인 근거들이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략 게임을 하게 되면 혹은 롤플레잉 게임들을 하게 되면 이제 전략적 사고, 특히 이제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런 연습된 내용들이 실생활에 전이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더욱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상적인 인지 기능들이 비디오 게임을 했을 때 증진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인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를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을 치매라고 하는데, 그런 치매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인지 저하가 떨어지는 것을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요즘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특히 청소년에서 이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을 때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그 주의력 결핍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좀 전에 강의에서도 역시 나왔듯이 스트레스를 경감하거나 혹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소개드린 이런 내용들 말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디오 게임 치료법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의료 현장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관찰만을 통해서 예를 들어 약을 먹거나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방법 자체가 가지는 효과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적용해서는 안 될 곳에 적용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오용 혹은 남용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약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기전으로 작동하는지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과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게임 치료법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그 치료 방법이 뇌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방식,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이해가 꼭 수반돼야만 우리가 잘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중독 관련해서 뭐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학자들이 혹은 뭐 논자들이 주장하는 게,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은 이런 도파민의 체계를 너무 자극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 같은 중독 물질들이 이런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논의들을 논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에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과학적 근거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거를 어디 밝혀낸 논문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들이 대부분인데, 그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런 논점의 정반대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1998년에
역시 네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할 때 뇌 속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뇌 영상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서 밝혀낸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과학적 가치는 아주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논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때 증강되는 도파민의 분비량의 증가는 한 30% 내지 50%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분비되는 양보다 한 30 내지 50% 정도 증강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고요, 또 연애를 할 때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정도 수준보다 오히려 작습니다. 근데 마약이나 이런 중독 물질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도파민의 분비량의 증가가 12배, 소위 1200%, 뭐 300% 이런 아주 엄청난 효과를 가진 중독 물질들에 관련된 내용을 비디오 게임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타당치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보강할 수 있는데, 이 게임에 관련된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시 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게임의 과용이라고 해서 그게 꼭 중독이냐, 꼭 그렇게 보지 않을 과학적 근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슬며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도파민 시스템이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게임을 할 때 도파민 시스템이 동원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우리 생활을 할 때 꼭 필요로 하는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안 좋은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그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항상 받고 있고요. 게임의 유용성에 관해서는 그 반면에 거의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비디오 게임 생활을 위해서 우선 꼭 제가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비디오 게임은 훌륭한 학습 도구다.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교육 도구는 아닙니다. 학습 도구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 도구다라고 하는 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학습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학습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꼭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신경과학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뭐 심리학이라든지 혹은 우리 행동과학이라든지 뭐 스포츠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관된 그런 학문 분야들에서 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학습 능력에 관련한 그런 과학적 연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런 좋은 비디오 게임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학적인 이해, 좀 심층적인 이해, 다면적인 이해를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우리가 이뤄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학습 활동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